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12월의 서울밤. 박서연은 마지막 테이블을 정리하고 식당 주방의 뒷문으로 나왔다. 훅 끼쳐오는 차가운 공기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다. 낡은 패딩 점퍼의 지퍼를 턱 끝까지 올렸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막을 수 없었다.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고기를 굽고 무거운 그릇을 나르느라 땀에 젖었던 등이 순식간에 식어내리며 오한이 들었다. 서연 학생, 여기 오늘 일당 고생 많았어. 식당 주인이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서연은 허리를 굽혀 공손히 받았다. 봉투 안에는 고된 노동의 대가가 담겨 있었다. 빳빳한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 그녀의 일주일치 생활비이자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다음 학기 등록금의 아주 작은 일부가 될 돈이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서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녀의 작은 자취방이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가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은 저 멀리 스카이라인 위에서만 빛나고 있었고 그녀가 걷는 길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겨우 의지하고 있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오늘 그녀의 저녁은 편의점에서 사갈 삼각김밥 하나가 전부일 터였다. 하루 종일 손님들의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던 삼겹살과 갈비의 고소한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듯했다. 그 냄새는 그녀의 굶주린 위장을 더욱 자극했다. 잠시 정육점 앞을 지날 때 그녀는 진열대 안에 선홍빛 한우를 쳐다보며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저런 고기는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언제였더라. 아마 까마득한 옛날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였을 것이다. 불의의 사고로 두 분을 한꺼번에 잃은 후 그녀의 삶은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친척들은 각자의 사정이 있다며 등을 돌렸고 어린 소녀는 오롯이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했다. 악착같이 공부해 장학금을 받으며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서울의 비싼 물가는 아르바이트 두세 개를 뛰어도 감당하기 벅찼다. 괜찮아, 박서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졸업만 하면 어떻게든 될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였다. 후미진 골목 어귀.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형체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취객이거나 노숙인일 것이라 생각하고 무심히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그 형체를 비추었을 때 서연은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한 할머니였다. 얇고 해진 외투 하나만을 걸친 채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연신팔을 문지르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는 영하의 날씨를 이겨낼 수 없을 터였다. 무엇보다 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할머니의 공허한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세상의 끝에 내몰린 사람의 눈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주머니 속의 돈 봉투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이 돈이 없으면 다음 주 내내 라면만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 그마저도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오래전 힘들었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았던 그 막막하고 서러웠던 시간들. 그냥 지나치면 평생 마음에 걸릴 거야. 결심을 굳힌 서연은 뒤돌아 아까 지나쳤던 정육점으로 향했다. 딸랑 하는 방울소리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주인 아저씨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아가씨, 뭐 필요한 거라도. 아마도 그녀의 허름한 옷차림과 가게의 비싼 한우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서연은 조금 상기된 얼굴로 진열대를 가리켰다. 저 할머니께서 드실 건데요. 부드러운 부위로 조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국거리용으로요.
정육점 주인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내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이 드실 거면 등심이 부드럽고 좋지. 따뜻하게 묵국이라도 끓여드리면 몸도 녹고 든든하실 거야. 주인은 능숙한 솜씨로 가장 부드러워 보이는 등심 부위를 골라 저울에 달았다. 화면에 찍힌 가격을 본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오늘 번 일당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돈을 지불했다. 주인의 배려로 생각보다 많은 양의 고기가 포장되었다. 서비스로 사골 국물도 좀 챙겨줄게. 이거 넣고 끓이면 더 진하고 맛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꾸벅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고기 봉지를 품에 안고 다시 할머니가 있는 골목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하미오니, 나지막한 부름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초점 없던 눈이 서연을 향했다. 경계심과 의심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왜 이러시오? 쉰 목소리가 힘겹게 흘러나왔다.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날이 너무 추워서요. 이거 약소하지만 받으세요. 따뜻한 국이라도 끓여 드시면 몸이 좀 녹으실 거예요. 서연은 고기가 담긴 봉지를 할머니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봉지 안을 들여다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을 다시 쳐다보았다. 아이, 이걸 왜 나한테... 그냥요, 날이 너무 추워서. 예전에 저도 아주 힘들었을 때 모르는 분께 따뜻한 밥 한 끼를 얻어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서연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고등학생 시절 며칠을 굶어 길게 주저앉아 있을 때 작은 식당 주인이었던 아주머니가 아무 말 없이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내주었던 기억은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 온기로 남아있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마치 그녀의 영혼 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서연은 조금 부담스러워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녀는 남은 주머니를 털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비라도 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서연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더 이상 머물다가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져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텅 빈 지갑보다 더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자취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찬물 한 컵으로 배를 채우고 책상 앞에 앉았다. 내일 있을 시험 공부를 해야 했다. 배고픔과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따뜻했다. 비록 내일부터 며칠간은 굶주림과 싸워야겠지만 후회는 없었다. 한편 서연이 사라진 골목 어귀, 할머니, 아니 SJ그룹의 임선희 회장은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품속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추위에 곱은 손가락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김비세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경호팀을 보낼까요? 수화기 너머로 젊고 유능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방금 내게 고기를 사주고 간 젊은 아가씨가 있다. 옷차림은 허름했지만 눈빛이 아주 맑고 강직했어. 임 회장은 서연이 쥐어준 고기 봉지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봉지에서 전해져 오는 미미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녹이는 듯했다. CCTV 확인해서 즉시 신원 파악하도록. 이름, 나이, 가족관계,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서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이름은 아마도 박서연일 게다.
박서연,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갑자기 그 학생은 어째서? 김 비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임선희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하며 얼음 마녀라 불렸던 그녀가 짓는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온화하고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내 그 까다로운 손자 녀석의 짝을 드디어 찾은 것 같구나. 그녀는 전화를 끊고 서연이 사라진 방향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차가운 도시의 밤하늘 위로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다. 박서연의 일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대학 강의, 저녁에는 고깃집 아르바이트.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고된 삶이었다. 골목에서 만났던 할머니에게 건넸던 고깃값의 여파는 생각보다 컸다. 그녀의 식단은 며칠째 컵라면과 편의점의 유통기한 임박 할인 삼각김밥으로 채워졌다. 텅 빈 배를 부여잡고 도서관 구석에 앉아 두꺼운 전공 서적에 얼굴을 묻을 때면 가끔 그 할머니는 잘 지내실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도서관에서 과제에 열중하고 있던 그녀의 낡은 스마트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보통은 광고나 스팸 전화일 것이라 생각하고 받지 않았겠지만 왠지 모를 기분에 서연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네, 박서연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정중하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SJ그룹 비서실의 김진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SJ그룹이요. 서연은 저도 모르게 되물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재계 서열 최상위에 있는 거대 기업이었다. 그런 곳에서 자신에게 전화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네, 맞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그룹에서 진행하는 회장님 직속 특별 예술 기증 프로젝트의 보조 큐레이터 직책에 박서연 씨를 면접 대상자로 추천하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보조 큐레이터 회장님 직속.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전혀 들어본 적도, 지원한 적도 없는 자리였다. 저 혹시 잘못 연락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곳에 지원한 적이 없는데요. 전공도 미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경영학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부 임원분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의 성실함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내부 임원 그녀가 아는 SJ그룹의 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혼란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일이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잠시만 제 말씀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김 부장의 목소리는 끈질겼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식 채용 연계형 인턴십입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약속드리며 박서연 씨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 시간 또한 유연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자세한 근로 조건은 면접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박서연 씨가 하시는 아르바이트 수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일 겁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서연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 비교할 수 없는 수준. 그 말은 곧 이 지긋지긋한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월세 걱정 없이 다음 학기 등록금을 위해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다. 의심과 혼란 속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일단 알겠습니다. 면접에는 가보겠습니다. 결국 서연은 제안을 수락했다. 면접 날짜는 바로 이틀 뒤였다. 약속된 면접 날. 서연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변변한 정장 한 벌 없는 처지였다. 결국 동기에게 빌린 몸에 약간 큰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커트를 입었다. 몇 년 동안 신호 뒤축이 살짝 다른 단화를 신고 집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청운망은 무거웠다. 강남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SJ그룹 본사 빌딩은 그 위용만으로도 주위의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다. 통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한 수정탑처럼 보였다.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선 순간 서연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위화감을 느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공기 중에는 은은하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떠다녔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직원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워 보였다. 그들 사이에서 낡은 구두를 신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안내 데스크에 안내를 받아 약속된 층으로 올라가자 비서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구역에서 김진수 부장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서류상의 사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지적인 인상이었다. 박서연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가 안내한 곳은 크고 작은 회의실이 아니라 아늑하고 품격 있는 응접실이었다. 면접관은 김 부장을 포함해 단 3명뿐이었다. 일반적인 압박 면접관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박서연 씨, 편안한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질문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의 이력서에 적힌 학점이나 아르바이트 경력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꿰뚫어 보는 듯한 질문들을 던졌다. 박소연 씨에게 진정한 가치란 무엇입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도왔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부당한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당황했던 서연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평정심을 되찾았다.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그녀는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부모님을 잃고 홀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키고자 했던 자신만의 신념과 원칙들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며칠 전 할머니를 도왔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면접관들의 눈빛은 점점 더 진지해졌다. 특히 김진수 부장은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면접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서연 씨, 결과는 김 부장이 말을 끝맺으려던 바로 그 순간 응접실의 문이 벌컥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완벽하게 몸에 맞는 최고급 다크 네이비 슈트,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조각상처럼 차갑고 잘생긴 얼굴. 그의 전신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권위와 냉철함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김진수 부장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김 부장, 5분 뒤에 이사회실에서 봅시다. 해외 법인 관련 보고서 준비됐습니까? 그는 SJ그룹의 젊은 총수, CEO 강지훈이었다. 김 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네, 대표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강지훈은 김 부장 옆에 앉아있는 서연의 존재를 인지한 듯 무심한 시선을 그녀에게로 돌렸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훑었다. 마치 값비싼 상품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차갑고 오만한 시선이었다. 어색하게 몸에 맞지 않는 블라우스, 낡은 스커트, 그리고 긴장감과 피로가 역력한 얼굴.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강지훈은 할머니인 임선희 회장이 수시로 자신에게 만남을 주선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재벌가의 딸, 장관의 딸,
심지어는 외국 귀족의 영예까지. 할머니는 어떻게든 그를 결혼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할머니가 가장 신뢰하는 비서인 김 부장이 낯선 젊은 여자와 단둘이 있는 이 상황. 그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꿰뚫어 보았다. 또 할머니의 작품이 틀림없었다. 그는 서연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경멸과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김 부장에게 말했다. 김 부장, 할머니께 또 이런 장난은 그만하시라고 전해드리게. 시간 낭비일 뿐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장난. 시간 낭비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모욕받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리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몸을 돌려 응접실을 나가버렸다. 그의 뒤를 따르던 비서들이 서연을 흘끗 쳐다보는 동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저 대표님께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서연 씨, 김 부장이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간절한 희망을 품고 찾아왔던 이 거대한 유리성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이렇듯 차가운 현실이었다. 가난하고 배경 없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무시당하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뼈아픈 진실. 아닙니다. 제가 주제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서연은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면접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도망치듯 응접실을 빠져나왔다. 화려하고 거대한 빌딩을 뒤로하고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왔을 때 서연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다. 한편 CEO 집무실로 돌아온 강지훈은 방금 전에 불쾌한 만남을 이미 잊은 채 산더미 같은 서류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책상 위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회장님이었다. 네, 할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방금 아주 귀한 손님을 내쫓았더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임선희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기운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 아가씨 말입니까? 또 할머니께서 주선하신 선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선자리흥, 지훈아, 너는 아직 멀었다. 네가 제 발로 걷어찬 것이 단순한 선자리가 아니라 네 인생을 바꿀 기회였다는 것을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게다. 김 부장에게 당장 그 아가씨를 채용하라고 전하거라. 내 직속으로. 임선희 회장은 그 말만 남기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강지훈은 잠시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모욕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결코 꺾이지 않았던 유난히 맑고 곧았던 서연의 눈동자가 떠올랐다. CJ 그룹으로부터의 정식 합격 통보는 이메일과 전화로 동시에 도착했다. 박서연은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강지훈 대표의 그 싸늘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떠올리면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농담처럼 느껴졌다. 자존심이 상한 그녀는 단번에 거절하고 싶었다. 주제를 알라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수화기 넘어 김진수 부장의 차분한 설명은 그녀의 결심을 흔들었다. 박서연 씨, 오해가 있으셨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번 채용은 저희 SJ그룹의 임선희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사안입니다. 대표님의 개인적인 감정과 무관하게 회장님께서는 박서연 씨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임선희 회장,
SJ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살아있는 전설. 그 이름의 무게는 강지훈 대표의 존재감과는 또 다른 차원이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자신 같은 평범한 학생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회장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날 밤 서연은 낡은 자취방 침대에 누워 밤을 새웠다. 한쪽에는 짓밟힌 자존심이, 다른 한쪽에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현실주의자였다. 감정만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결국 동이틀 무렵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자존심은 나중에 되찾아도 되지만 기회는 한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 그녀는 이 유리성에 발을 들여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아 증명해 보이기로 결심했다. 서연의 첫 출근 날, 그녀는 다시 한번 SJ그룹 본사의 거대한 회전문을 통과했다. 며칠 전과는 다른 신분이었다. 그녀의 공식 직함은 회장 직속 SJ예술문화재단 인턴. 그녀의 자리는 소란스러운 일반 사무실이 아닌 최고위급 임원들만 사용하는 이그제큐티브 플로어의 조용한 구석에 마련되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정영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공기마저도 다른 세상처럼 고요하고 정제된 느낌이었다. 김진수 부장은 그녀에게 첫 업무를 할당했다. 지난 수십 년간 재단이 수집하고 경매했던 미술품들의 목록을 정리하고 최근 주목받는 신진 작가들에 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자료 정리처럼 보였지만 방대한 양의 정보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흐름을 찾아내야 하는 고도의 집중력과 통찰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서연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를 처음부터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어머, 새로운 인턴 김 부장님도 참 사람 보는 눈이 예전 같지 않으시네. 명품으로 휘감은 화려한 실루엣이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멈춰 섰다. 태양건설초의 사장의 외동딸이자 재단의 자문위원이라는 명목상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최유라였다. 그녀는 스스로를 강지훈의 약혼녀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인물이었다. 최유라는 위아래로 서연을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에서도 명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연의 모습은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이름이 박서연이라고 했나, 어느 대학 다니는지, 집안은 뭘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네. 딱 보니까 사이즈 나오거든. 최유라는 비웃음을 흘리며 서연의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잔을 실수인 척 서연이 밤새 정리한 중요 서류 더미 위로 쏟아버렸다. 어머나, 미안해라.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신입이면 이런 중요한 서류는 잘 관리했어야지. 아직 뭘 잘 모르나 봐. 사과하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조롱과 비난이 담겨 있었다. 사무실의 다른 직원 몇몇이 힐끗거리며 수군댔다. 모두가 서연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리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허리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위원님,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금방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휴지를 꺼내 침착하게 커피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젖은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분리하며 손상 정도를 확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
억울함 같은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고요하고 단단한 평정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서연의 그런 태도는 최유라를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서연의 눈물과 굴복이었지. 이처럼 무심한 듯한 의연함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최유라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그녀는 서연에게 일부러 방대한 양의 독일어 원서로 된 미술사 자료를 던져주며 다음날 아침까지 번역해오라고 지시했다. 독일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서연을 공영에 빠뜨리기 위한 명백한 의도였다. 서연은 밤새 도서관에서 번역 프로그램을 돌리고 사전을 찾아가며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밤을 새워 과제를 마쳤다. 또 중요한 회의 일정을 일부러 서연에게만 알려주지 않아 그녀를 지각생으로 만들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쟤는 백으로 들어와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서연은 그 모든 부당한 처사에 일일이 맞서 싸우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더욱 철저하게 자신의 일을 해냈다. 최유라가 파놓은 함정을 피하기 위해 모든 업무 일정을 김진수 부장과 이중으로 확인했고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자신의 성실함과 능력을 묵묵히 증명해 나갔다. 강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역시 서연을 할머니의 변덕으로 들어온 낙하산 정도로 치부했다. 얼마나 버티다 제 발로 나가나 보자며 냉소적으로 관망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통유리 벽 너머로 보이는 서연의 모습을 무심코 관찰하게 되었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불을 밝히고 일하는 모습. 최유라의 날 선공격에도 감정적인 동요 없이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모습. 그리고 가끔씩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그 고요한 눈빛까지. 그녀는 그가 지금껏 만나왔던 여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다. 배경을 과시하지도 누군가에게 의존하려 하지도 않았다.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쉽게 꺾을 수 없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있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지우는 10년 전 중단되었던 해외 미술관 합작투자 프로젝트 관련 긴급 자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의 직속 비서팀 전체가 몇 시간째 자료실을 뒤지고 있었지만 관련된 서류 뭉치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중요한 자료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강지훈이 신경질적으로 비서팀을 질책하던 그때 그의 뇌리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인터폰을 들어 회장 비서실로 연결했다. 박서연 씨, 잠시 내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서연이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10년 전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 파일.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그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대표님. 그 파일은 D117번 캐비닛 세 번째 서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자료를 정리하다가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따로 스캔해서 PDF 파일로도 변환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메일로 보내드릴까요? 프로젝트의 핵심 쟁점과 중단 사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요약해 두었습니다. 강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유능한 비서팀 전체가 반나절을 헤맨 일을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된 인턴 사원은 이미 완벽하게 파악하고 대안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는 간신히 말을 내뱉었다. 서연이 조용히 목례를 하고 나가자 그는 방금 전까지 서연이 서 있던 자리를 멍하니 응시했다. 처음의 냉소와 의심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호기심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박서연이라는 여자.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한편 자신의 괴롭힘이 전혀 먹히지 않고
오히려 서연이 강지훈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최유라의 마음속에서는 시커먼 질투와 위기감이 들끓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말 자신의 자리를 저 천박한 고아 계집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젠 자잘한 장난 따위로는 안 되겠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재기불능의 치욕을 줘야 해. 최유라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입계는 뱀처럼 차갑고 악랄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야, 부탁할 게 하나 있어. 응, 며칠 뒤에 있을 SJ그룹 자선갈라 파티에서 박서연. 그 애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끝장내 버릴 거야. 지훈 오빠가 보는 바로 그 앞에서 화려한 상류층의 사교 파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거대한 함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매년 연말에 열리는 SJ그룹의 자선갈라 행사는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서울 사교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밤이었다. 예술품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브루이우스에게 기부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인맥과 권력을 과시하는 치열한 사교의 장이기도 했다. 회장 직속 재단 소속인 박서연에게도 당연히 참석 의무가 주어졌다. 경매에 오를 예술품들의 관리 및 보조 진행을 맡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보를 받은 서연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화려한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 한 벌 없었기 때문이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어떤 취급을 받을지는 불보듯 뻔했다. 책임을 져버리고 꾀병이라도 부릴까 수십 번을 고민했지만 결국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공식 임무였다. 행사를 이틀 앞둔 퇴근길, 김진수 부장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박서연 씨, 잠시만요. 회장님께서 전해드리라는 물건입니다. 그가 내민 것은 크고 고급스러운 옷 상자였다. 어리둥절해하며 상자를 열어본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밤하늘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짙은 네이비색의 실크 드레스가 고요하게 담겨 있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완벽한 재단과 최고급 원단이 뿜어내는 기품만으로도 시선을 압도했다. 드레스와 함께 놓인 작은 카드에는 힘있는 필체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SA 사람은 SJ의 격에 맞게. 임선희, 서연은 순간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억눌렀다. 자신을 믿어주고 배려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난 시간 동안 받았던 서름과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갈라 파티가 열리는 호텔의 그랜드 볼룸,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이루어진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상류층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서연은 회장님이 보내준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드레스는 그녀의 단아한 매력을 극대화해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분위기가 낯설고 어색했던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자신의 임무인 경매품들을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다. 그때 행사장 한가운데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강지훈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늘 수수하고 평범한 모습만 보아왔던 그녀였다. 하지만 오늘 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조명 아래 선 서연은 그가 지금껏 보아왔던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더 깊고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로 온몸을 감싼 최유라는 강지훈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정확히 포착했다. 질투와 분노로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감히 저 천한 것이. 그녀는 오늘 밤 저 가증스러운 계집애를 모든 사람 앞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리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다. 최유라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늘 경매의 최고가 작품이자 깨지기 쉬운 유리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눈물의 결정이라는 이름의 조각품이었다. 그녀는 와인 잔을 든 채 마치 우연인 것처럼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 씨, 여기서 혼자 뭐 해요? 이리 와서 인사도 좀 나누고 그러지. 그녀는 평소와 달리 거짓된 친절함으로 서연의 팔을 이끌었다. 그리고는 눈물의 결정이 전시된 특별 케이스 근처로 그녀를 데려갔다. 어머, 근데 이쪽 조명이 좀 어둡지 않아요? 작품이 잘 안 사는 것 같네. 서연 씨가 담당자니까 한번 봐줄래요? 서연은 아무런 의심 없이 조명을 살피기 위해 케이스 쪽으로 다가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유라는 행사장 반대편에 있던 자신의 지인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 지인이 일부러 큰 소리로 웃으며 소란을 피워 사람들의 시선을 잠시 그쪽으로 집중시켰다. 모두의 시선이 쏠린 그 찰나의 순간, 웨이터 복장을 한 최유라의 공범이 실수를 가장해 눈물의 결정이 담긴 케이스를 강하게 밀쳤다. 즉, 소란 속에서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날카로운 파열음이 분명히 울렸다. 소란이 끝나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제자리인 듯 보였다. 하지만 비극은 이미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것은 최유라였다. 어머나 저것 좀 봐. 조각품에 금이 갔어.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눈물의 결정으로 향했다. 영롱하게 빛나던 조각품의 한가운데 머리카락처럼 가늘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박서연 씨,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최유라는 경악한 표정으로 서연을 지목했다. 순식간에 서연은 수백 개의 비난 어린 시선의 표적이 되었다. 그녀는 작품 바로 옆에 서 있었고 방금 전까지 작품의 조명을 만지고 있었으니 모든 정황이 그녀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조명만. 서연이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지만 최유라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똑똑히 봤어요. 이 여자가 조명을 만진다고 케이스에 위험하게 기대고 있었다고요. 그러다 쿵 하는 소리가 났는데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작품의 작가와 경매사, 호텔 보안팀이 달려왔다.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작품이 파손된 대형 사고였다. 서연은 사면촉에 몰렸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강지훈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금이 간 조각품과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최유라. 그리고 창백하게 질린 채 입술을 깨물고 있는 서연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이성적으로는 모든 증거와 정황이 서연에게 불리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그가 지켜봐 온 박서연이라는 여자는 이런 실수를 저지를 만큼 부주의하거나 어리석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성과 직감이 팽팽하게 맞섰다. 모두가 그녀를 비난하고 그녀의 인생이 끝장날 위기에 처한 그 순간 박서연은 공포에 질려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으며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는 소란을 뚫고 나오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최유라 위원님, 제가 케이스에 기댔다고 하셨죠? 서연의 차분한 질문에 최유라는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똑똑히 봤어. 이상하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전시 케이스를 가리켰다. 이 전시 케이스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최첨단 충격 흡수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설치팀과 최종 점검 때 직접 확인한 매뉴얼 내용입니다.
성인 남성이 일부러 밀어도 내부 작품에는 충격이 거의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죠. 그런데 제가 잠시 기댄 것만으로 저렇게 단단한 다이아몬드와 강화 유리가 결합된 작품에 금이 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논리 정연한 그녀의 설명에 장내에 술렁임이 일었다. 서연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녀는 보안 요원에게 손전등을 빌려 균열이 생긴 부분을 비추었다. 그리고 이 균열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일반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한 균열은 충격 지점에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방사형 형태를 띱니다. 하지만 이 균열은 시작점이 작품의 내부입니다. 외부가 아닌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진행된 형태입니다. 이것은 외부 충격이 아닌 급격한 온도 변화나 미리 가해진 미세한 손상으로 인해 내부의 스트레스가 한계점에 도달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미술사뿐만 아니라 재료공학에 대한 지식까지 동원하여 상황을 분석했다. 그녀가 쏟아내는 전문적인 분석에 최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이 울고불고 매달리며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냉철하게 진실을 파고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지훈의 눈빛이 변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망설임은 사라지고 서연의 지성과 강인함에 대한 경외감마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 나섰다. 먼팀,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를 장악했다. 지금 즉시. 지난 1시간 전부터 이 홀의 모든 각도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확보해 특히 이 작품 주변을 비추는 모든 영상을 1초도 빠짐없이 그리고 호텔 측에 협조를 구해 오늘 이 홀에 출입한 모든 외부 파견, 직원 명단과 시간대별 동선을 즉시 확인하도록 강지훈의 단호한 명령에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CCTV라는 결정적인 단어에 최유라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웨이터로 위장했던 공범의 얼굴이 찍혔을 것이 분명했다. 그때 보안팀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강지훈에게 다가와 다급하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태블릿 화면을 확인한 강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제는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된 최유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자선 갈라 파티의 소동은 강지훈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CCTV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최유라와 그녀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강지훈은 두 그룹 간의 관계를 고려해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는 대신 내부적으로 처리했다. 최유라는 재단의 모든 직위에서 즉시 해임되었고 SJ그룹 건물에 대한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당했다. 그녀의 아버지인 태양건설의 최 사장은 딸의 죄를 덮기 위해 SJ그룹이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막대한 금액의 사업적 양보를 해야만 했다. 최유라는 공식적인 처벌은 피했지만 사교계와 SJ그룹 내에서 설 자리를 완전히 잃는 치욕을 당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노와 증오는 박서연을 향한 뒤틀린 복수심으로 변해 그녀의 내면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 반면 박서연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강지훈은 주요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녀에게 사과하며 그녀가 겪었을 부당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사건을 통해 직원들은 박서연이 단순히 운 좋게 들어온 낙하산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강한 멘탈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재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녀를 향한 의심과 질투의 시선은 존중과 호기심으로 바뀌어갔다. 강지훈과 서연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할머니가 데려다 놓은 성가신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종종 예술품 관련 투자 자문을 구한다는 핑계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그때마다 상류층의 틀에 박힌 시선이 아닌 그녀만의 순수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탄하곤 했다. 차가운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관계의 얼음벽 아래로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존중과 관심이라는 따뜻한 물길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아래 SJ그룹을 향한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다. 그 폭풍의 이름은 피닉스 캐피털.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의도의 기업 사냥꾼이라 불리는 한상철 대표가 있었다. 한상철은 온화해 보이는 인상 뒤에 상어의 탐욕과 뱀의 냉혹함을 숨긴 남자였다. 특히 그는 SJ그룹의 강씨 일가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수십 년 전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강지훈의 할아버지, 즉 선대 회장에 의해 적대적 M&A로 SJ그룹에 흡수되었던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이번 공격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가문의 복수였다. 피닉스의 공격은 교활하고 은밀했다. 그들은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SJ그룹의 주식을 조금씩 사들였고, 익명의 커뮤니티와 주식시장에 출처불명의 악성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 동시에 SJ그룹의 핵심 부서에서 높은 연봉을 미끼로 유능한 인재들을 빼내가는 공작도 서슴지 않았다. 강지훈은 즉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의 징후를 파악했다. SJ그룹의 이사회실은 순식간에 전쟁터의 작전 상황실로 변했다. 그는 법무팀, 재무팀과 함께 밤낮 없이 대응책을 마련하며 한치의 물러섬 없는 방어전을 펼쳤다. 거대한 SJ 제국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이 내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의 신경을 쇠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지독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냉철한 지휘관으로서의 위용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이 거대한 기업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박서연은 한 걸음 비켜나 있었다. 그녀의 주된 업무는 이제 재단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모두가 잊어버린 지하 자료실에서 수십 년간 쌓여 먼지투성이인 낡은 서류들과 씨름하는 일. 그것은 이그제큐티브 플로어의 숨막히는 긴장감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고요하고 외로운 작업이었다. 그녀는 불평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다. 오래된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는 SJ그룹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일부를 만나는 듯한 경외감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는 1990년대 후반에 낡은 서류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서 빛바랜 프로젝트 제안서 하나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K바이오테크 인수 제안서. 지방의 작은 생명공학 벤처 기업을 인수하려던 계획이었다. 당시 선대 회장이었던 강지훈의 할아버지가 강하게 추진했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별세와 함께 프로젝트는 그대로 폐기되었다. 서연의 흥미를 끈 것은 제안서에 첨부된 두툼한 기업 실사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K바이오테크라는 회사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특정세포 배양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서연은 문득 궁금해졌다. 회사는 오래전 파산했지만 그 특허는 어떻게 되었을까? 호기심이 발동한 그녀는 퇴근 후 대학 도서관에서 그 특허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특허는 회사 자산과 함께 청산되지 않았다. 당시 회사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개인에게 넘어간 후 그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그리고 서연은 신락 같은 연결고리 하나를 더 발견했다. 그 수석 연구원의 아들이 현재 피닉스 캐피털의 자회사 중 한 곳에서 고위급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었다. 너무나 희미한 연결고리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작은 경고등이 켜졌다. 한편 강지훈은 피닉스의 새로운 공격에 직면해 있었다. 한상철이 언론을 통해 혁신적인 신약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발표로 인해
SJ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G바이오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피닉스의 신약 기술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강지훈은 홀로 집무실에 남아 복잡한 주식 시세표를 보며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퇴근 준비를 하던 서연은 그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일가의 인턴 사원인 자신이 그룹의 존망이 걸린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낡은 서류 속의 진실이 어쩌면 이 전쟁의 향방을 바꿀 수도 있다는 강한 예감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집무실 문을 노크했다. 대표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발견을 최대한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1990년대의 낡은 인수 제안서, K바이오테크의 세포 배양 기술 특허, 그리고 그 특허의 행방과 피닉스 캐피털과의 기묘한 연결고리까지. 처음에 강지훈은 그녀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들었다. 박서연 씨, 지금 20년도 더 된 폐기된 서류가 이 위기 상황과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서연이 가져온 낡은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된 그 특허 기술의 원리가 바로 오늘 피닉스가 발표한 혁신적인 신약의 핵심 기술과 정확히 일치했던 것이다. 한상철은 새로운 것을 발명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십 년 전 SJ그룹이 거의 손에 넣을 뻔했던 그 잊혀진 기술을 비밀리에 발전시켜 마치 자신의 무기인 것처럼 들고 나온 것이었다. 강지훈은 서연이 들고 온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를 든 채 얼어붙었다. 아직 전쟁의 흐름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는 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할머니의 인턴 혹은 부하 직원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지원군이었다. 박서연 씨, 이걸 대체 어떻게...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경탄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의 조용한 통찰력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SJ그룹에게 한 줄기 빛을 던져주고 있었다. 박서연이 찾아낸 낡은 서류 한 장은 SJ그룹과 피닉스 캐피털 사이에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강지훈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피닉스의 신약 개발이 원천 기술 도용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박서연의 비범한 통찰력과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인턴이나 회장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례적으로 그녀에게 대표이사 직속 특별 보좌관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부여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약속하며 그녀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제 서연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SJ그룹의 핵심 전략을 논하는 그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되었다. 늦은 밤 함께 남아 야근을 하며 커피를 마시고 복잡한 현안에 대해 토론하며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서연의 따뜻하고 올곧은 시선은 전쟁터 같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지쳐가던 지훈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가 웃는 횟수가 늘어났고 그의 비서들은 만년빙 같던 대표의 변화를 놀라워했다. 서연 역시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능력을 인정해주는 지훈에게 감사함과 함께 점차 커져가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행복해지면 다른 한 사람은 불행해지는 법. 모든 것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던 최유라는 결국 제 발로 한상철을 찾아갔다. 한 대표님, 강지훈을 무너뜨리고 싶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상철은 처음에는 홧김에 찾아온 철없는 재벌 딸이라며 그녀를 무시했다.
하지만 박서연에 대한 증오로 번들거리는 그녀의 눈빛을 본 순간 그는 그녀가 아주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강지훈을 무너뜨리고 싶으면 그 옆에 있는 박서연부터 쳐야 해요. 최유라가 도끼 서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 여자가 지금 강지훈의 유일한 약점이니까요. 그리고 저 여자의 약점은 쓸데없이 착해 빠졌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들은 박서연의 가장 큰 강점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선량함을 이용한 잔인하고 정교한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퇴근하던 서연의 앞을 한 초라한 행사에게 노인이 막아섰다. 깊게 파인 주름, 병색이 완연한 얼굴, 그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걸이, 전문 배우를 고용해 분장까지 시킨 최유라와 한상철의 합작품이었다. 혹시 SG그룹의 박서연 보좌관님 아니십니까? 노인은 서연의 옷소매를 붙잡고 애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K바이오테크의 연구원이었으며 서연이 찾아냈던 바로 그 특허 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당시 수석연구원에게 사기를 당해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평생을 가난과 병매에 시달리며 살아왔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제겐 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지금 SJ바이오에서 개발 중인 신약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흙수저에겐 그림의 떡이지요. 제발,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노인은 가짜 진단서와 딸의 사진까지 보여주며 서연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그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특히 그가 K바이오테크의 전직 연구원이라는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에 끔찍한 진실성을 더해 주었다. 과거 자신이 골목길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냉대 속에서 홀로 버텨야 했던 자신의 과거가 겹쳐 보였다. 서연은 즉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그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았다. SJ바이오의 임상시험 담당 부서에 연락해 인도적 차원의 약물 지원 프로그램을 문의했다. 하지만 해당 신약은 아직 안정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3상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극비 프로젝트였다. 외부 유출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원칙적인 답변만이 돌아왔다. 답변을 전해 들은 노인은 더욱 절망하며 그녀에게 매달렸다. 보좌관님, 그럼 약은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임상시험 데이터라도 조금만 제 딸의 주치의가 외국에 있는 제 친구인데 그 데이터만 있으면 비슷한 효능을 내는 대체 약물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끔찍한 딜레마에 빠졌다. 임상시험 데이터를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자신을 믿어준 강지훈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였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통째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범죄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며 절규하는 아버지가 있었다. 며칠 밤낮을 고뇌하던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노인이 보내온 한 통의 문자였다. 딸 아이의 상태가 위독합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걸어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결국 서연의 이성은 연민의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래, 이건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약물 제조법도 아니고 단순히 데이터일 뿐이야. 괜찮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강지훈이 신뢰의 증표로 부여해준 최고 등급의 보안 카드를 이용해 R&D 서버에 접속했다. 그리고 신약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예비 데이터가 담긴 파일을 USB에 복사했다. 그녀는 어두운 공원으로 나가 떨리는 손으로 노인에게 USB를 건넸다. 부디 따님을 살리셔야 합니다. 노인은 눈물을 쏟으며 그녀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다. 그 모습에 서연은 죄책감을 덜고
옳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모든 주요 언론사와 증권가 정보지에 대서특필된 기사가 터져 나왔다. 단독 SJ바이오 기적의 신약, 심각한 부작용 숨겼나, 내부 데이터 유출, 치명적 결함 의혹. 기사에는 서연이 유출한 데이터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한상철과 최유라는 교묘한 편집을 통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부작용 데이터를 마치 최종 결론인 것처럼 왜곡했다. SJ그룹이 주가 부양을 위해 약의 치명적인 결함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악의적인 프레임이었다. SJ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폭락했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비난 기사를 쏟아냈고 정부 보건당국은 SJ바이오에 대한 긴급 특별 조사를 발표했다. SJ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 동력은 순식간에 그룹 전체를 침몰시킬 수 있는 거대한 암초가 되어버렸다. 대표이사 집무실. 강지훈은 핏빛으로 물든 주식 시세표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보안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와 내부 보안 접속 기록을 내밀었다. 지난밤 R&D 서버에 접속한 단 한 건의 비인가 기록. 그 기록에 찍힌 접속 아이디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서연. 강지훈은 보고서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 다르다고 생각했던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회사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내부의 스파이였다. 애써 쌓아 올렸던 신뢰의 성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강지훈은 박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유출한 데이터가 실린 신문 기사들과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보안 접속 기록이 놓여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집무실에 들어선 서연은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나서야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핏기가 사라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속았다는 것을. 자신의 어리석은 동정심이 회사 전체를 파멸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설명해봐. 박서연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아왔던 작은 온기마저 모두 사라지고 날카로운 냉기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모든 것을 고백했다. K바이오테크의 전직 연구원이라던 노인. 죽어가는 그의 딸 이야기. 그리고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고 데이터를 넘겨주었던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까지.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대표님의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울음 섞인 고백을 듣는 강지훈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CEO로서의 이성은 소리치고 있었다. 당장 그녀를 해고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언론에 그녀를 희생양으로 던져 분노한 주주들과 대중을 달래야 한다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경영 판단이었다. 증거는 명백했고 그녀 자신도 모든 것을 자백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막아섰다. 그는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저것이 회사를 팔아넘긴 기업 스파이의 얼굴인가 아니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대가로 세상의 잔인함에 배신당한 선량한 영혼의 얼굴인가 갈라 파티에서 보여주었던 그녀의 총명함과 강직함. 잊혀진 서류 속에서 진실을 찾아냈던 통찰력. 그리고 고요한 강인함. 악의적인 배신보다는 어리석은 선행이 박서연이라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어울리는 그림이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그녀를 믿고 싶은 절박한 마음 사이에서 그는 길을 잃었다. 그가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 집무실 문이 열리고 임선희 회장이 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소란스럽구나. 임 회장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사무실의 모든 공기가 정지된 듯 했다. 그녀는 고뇌에 찬 손자의 얼굴과 절망에 빠진 서연의 모습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지훈아, 임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건 사람을 보는 눈이다. 눈앞의 서류와 증거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꿰뚫어 보는 힘이지. 그녀는 시선을 서연에게로 돌렸다. 아가, 내게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너는 얄팍한 동정심 때문에 회사 전체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리는 용서받지 못할 실수를 저질렀다. 그 죄의 무게는 네가 앞으로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 따끔한 질책에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임 회장은 다시 지훈을 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실수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우리 등 뒤에 칼을 꽂은 진짜 적은 따로 있다.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눈앞의 희생양을 찾아 분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야. 이 최악의 상황을 역이용해서 웃고 있을 적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방법을 찾는 것이다. 박서연이라는 칼은 부러뜨려 버릴 수도 있지만 잘 벼리면 적의 심장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그 칼을 쥔 너에게 달렸다. 할머니의 말은 차가운 얼음물처럼 지훈의 머리를 식혀주었다. 그는 더 이상 배신당한 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전쟁을 지휘해야 하는 총사령관이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성난 이사들은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박서연을 즉시 해고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공개적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닉스 캐피털 측의 사주를 받은 이사들은 더욱 거세게 그를 몰아붙였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집중된 그 순간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번 사태는 명백한 저희 측의 보안관리 소홀과 직원의 비윤리적인 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그 최종적인 관리 책임은 대표이사인 저에게 있습니다. 주주와 이사진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이사들은 그가 당연히 서연을 징계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회의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박서연 특별보좌관에 대한 해고 및 고소 절차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폭발하듯 소란스러워졌다. 미쳤소. 강 대표, 회사를 망하게 할 작정인가? 온갖 고성이 터져나왔다. 강지훈은 손을 들어 소란을 제압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박 보좌관은 해고하는 대신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특별대책 TF팀의 핵심 멤버로 합류할 것입니다. 적의 함정에 직접 빠져본 사람이야말로 적의 의도와 수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만약 이번 일로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고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 자리, SJ그룹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자신의 커리어, 명예, 그리고 SJ그룹의 미래까지 오직 박서연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믿음 하나에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그의 폭탄 선언에 날뛰던 이사들은 할 말을 잃고 침묵에 빠졌다. 폭풍 같은 이사회가 끝나고 다시 그의 집무실에는 강지훈과 박서연 단둘만이 남았다. 어색한 침묵 사이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겁고 비장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서연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박서연 씨, 나는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걸었소.
그러니 증명해 보이시오.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 자신을. 서연은 흐르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죄책감과 감사함.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의 처절한 결의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더 이상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강철처럼 차갑게 벼려진 의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네 대표님,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대표님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저를 기만한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배신당한 CEO와 배신자로 낙인 찍힌 보좌관.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운명이 되었다. 잔인하게 시험당했던 신뢰의 방화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방역이 시작될 차례였다. 강지훈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SJ그룹의 심장부 깊숙한 곳에 비밀 특별대책 TF팀이 꾸려졌다. 강지훈을 필두로 박서연과 김진수 부장, 그리고 그룹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법무팀과 사이버 보안팀의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팀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두 가지. 첫째, 정보 유출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고 주모자를 응징하는 것. 둘째, SJ바이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그룹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팀의 중심에는 박서연이 있었다. 뼈아픈 죄책감에 밤잠을 설쳤지만 자신에게 모든 것을 걸어준 강지훈의 믿음은 그녀 내면에 잠들어 있던 투지를 깨웠다. 그녀는 자신의 수치심과 분노를 차가운 분노와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승화시켰다. 법무팀이 한상철과 피닉스 캐피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보안팀이 유출된 데이터의 온라인 경로를 역추적하는 동안 서연은 다른 곳에 집중했다. 바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교한 함정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을 것이고 가장 약한 고리는 언제나 기계가 아닌 사람이기 마련이었다. 그녀의 조사는 자신을 직접 속였던 슬픈 사연의 노인, 그 배우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서연은 그 노인과의 만남을 필사적으로 복기했다. 그의 미세한 사투리 억양, 그가 피우던 싸구려 담배의 상표, 불안할 때마다 눈을 깜빡이던 버릇까지 그녀가 기억해낸 사소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김 부장의 팀은 서연과 노인이 만났던 장소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샅샅이 뒤졌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 한 명의 용의자를 찾아냈다. 그는 도박빚에 시달리던 무명의 연극배우 오진택이었다. 강지훈은 당장 법무팀을 보내 그를 압박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이 그를 막아섰다. 협박은 상대를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보안 요원을 멀리 둔 채 홀로 그가 연습하는 허름한 극단으로 찾아갔다. 무대 위에서 오진택은 서연을 발견하고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서연은 그를 비난하는 대신 슬픔과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그에게 다가가 첫 마디를 건넸다. 오진택 선생님, 따님은 괜찮으신가요? 가짜 딸의 안부를 묻는 그녀의 첫 질문에 오진택의 심리적 방어벽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협박과 추궁을 예상했지만 자신을 걱정해 주는 듯한 그녀의 온정 어린 말에 죄책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극단 근처의 작은 카페로 그를 데려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와 절박함이 어떻게 사람을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의 고통에 공감해 주었다. 결국 오진택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심부름 센터를 통해 고용되었으며 성글라스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한 젊은 여자가 건네준 대본대로 연기했을 뿐 배우가 누구인지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그는 증거로 자신이 사용했던 대포폰을 서연에게 건넸다. 대포폰은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했지만 심부름센터라는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겼다. TF팀은 즉시 심부름센터를 압박했고 법적 처벌을 면제해준다는 조건으로 센터장은 자금의 출처를 실토했다. 돈은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입금되었다. 사이버 보안팀이 그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지만 전문적인 자금 세탁을 거친 뒤라 배후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하나의 작은 실수를 발견했다. 유럽의 한 최고급 스포츠카 커스텀 업체로 송금된 소액의 결제 내역이었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단서에서 서연은 문득 과거 최유라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예전에 최유라가 유럽에서 특별 주문한 자신의 새로운 스포츠카에 대해 거들먹거리며 자랑했던 적이 있었다. 서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결제 내역과 최유라의 연관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TF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업체를 조회한 결과 페이퍼 컴퍼니가 결제한 내역은 바로 최유라가 주문한 스포츠카의 특별 색상 도색 비용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최유라가 이번 음모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물증이었다. 이제 퍼즐의 한 조각이 맞춰졌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최유라가 아닌 그 뒤에 숨어있는 한상철이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만 했다. 강지훈의 법무팀은 한상철이 정보 유출 사건 직전에 SJ바이오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제 그가 정보 유출을 사주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그는 시세 조종 및 내부자 거래 혐의로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터였다. 모든 증거를 검토하던 서연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이제는 우리가 함정을 팔 차례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대한 덫을요. 그녀의 방역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첫째, SJ그룹이 이번 사태의 여파로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전면 포기하고 핵심 특허 기술을 헐값에 매각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가짜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린다. 둘째, 이 정보는 한상철이 반드시 엿들을 수밖에 없는 내부 정보 채널을 통해 유출시킨다. 이 미끼의 목표는 단 하나.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착각한 한상철이 자신이 그토록 깎아내렸던 바로 그 특허 기술을 집어삼키기 위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작전의 최종 브리핑이 끝나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순진한 인턴이 아닌 날카로운 전략가로 변모한 서연을 보며 강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 작전은 위험합니다. 박서연 씨, 만약 실패하면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돌아올 다리가 없는 싸움이에요. 서연은 작전 계획이 띄워진 스크린을 보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대표님께서는 저 하나를 믿고 대표님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대표님의 모든 것을 되찾아올 차례입니다. 거대한 적을 낚기 위한 달콤하고 치명적인 미끼가 마침내 어두운 물속으로 던져졌다. 박서연이 설계한 가짜 정보라는 미끼는 예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SJ그룹이 핵심 기술 특허를 매각할 것이라는 소문은 한상철과 연계된 이사를 통해 피닉스 캐피털의 심장부로 정확히 흘러 들어갔다. 이미 승리에 도취해 있던 한상철은 이 정보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SJ그룹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확신하고 이 기회에 그룹의 왕관에 박힌 보석, 즉 SJ바이오의 기술을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탐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강지훈의 숨통을 끊고 경영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의 주가 폭락 사태와 경영 능력 부재를 명분으로
대표이사 강지훈의 해임안을 상정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SJ그룹의 운명을 건 마지막 결전의 날이 밝았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의 대강당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분노한 소액 주주들,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는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세기의 경영권 분쟁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지훈과 박서연,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임선희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그들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것이 패배를 앞둔 자의 마지막 허세일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잠시 후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띤 한상철과 증오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쏘아보는 최유라가 입장했다.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지훈과 박서연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SH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의장석에 선 한상철은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로 주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위기에 빠진 SJ그룹을 구할 구원투수로 포장하며 강지훈의 경영 실패를 조목조목 비난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금 SJ그룹은 무능하고 부도덕한 리더십 아래 침몰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강지훈은 박서연이라는 기업 스파이를 부적절한 개인적 관계를 이유로 감싸고 돌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는 서연을 지목하며 그녀를 파렴치한 스파이로 지훈을 그런 그녀에게 노란한 무능한 경영자로 몰아갔다. 그리고 핵심 증인으로 최유라를 단상 위로 불렀다. 최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서연의 배신 행위를 목격했는지, 그리고 강지훈에게 경고하려다 오히려 억울하게 쫓겨나야 했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녀의 극적인 연기에 장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한상철 측으로 기울었다. 곳곳에서 강지훈은 물러나라, 박서연을 고소하라 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강지훈 대표의 해임안이 투표에 붙여지기 직전에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자의 절망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가운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한상철 대표님, 그리고 최유라 씨, 아주 감동적인 연극이었습니다.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장내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연극에는 막이 내리는 법이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가짜 연극이 끝나고 진짜 진실이 드러날 시간입니다. 그가 손짓하자 주가를 보여주던 강당의 대형 스크린이 일제히 검은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잠시 후 맑고 깨끗한 음성의 오디오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연극배우 오진택이 서연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는 목소리였다. 자신이 어떻게 고용되었는지, 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자에게 어떤 대본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소녀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잔인한 사기극이었음을 절절하게 토로하는 내용이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상철과 최유라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두 번째로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서연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에서 오진택의 브로커에게, 그리고 최유라의 스포츠카 업체로 돈이 흘러들어간 내역이 붉은 선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자금의 최상위 출처는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피닉스 캐피털이었다. 이제 장내는 단순한 술렁임을 넘어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다. 최유라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결정타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한상철과 최유라가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이 담긴 고화질의 영상이었다. TF팀이
그들의 아지트를 알아내 설치해둔 몰래카메라가 포착한 장면이었다. 영상 속에서 한상철이 거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멍청한 박서연이라는 년은 미끼를 제대로 물었더군. 이제 강지훈의 목을 치는 건 시간 문제야. SJ그룹은 내 손에 들어올 거고 최유라가 증오에 찬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강지훈이 대표 자리에서 쫓겨나고 박서연이 감옥에 가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SJ는 대표님의 것, 그리고 강지훈 오빠는 다시 제 것이 되겠죠. 그들의 대화는 SJ바이오의 가치를 폭락시킨 뒤 특허 기술을 헐값에 인수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적나라하게 담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강당은 잠시 동안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이어 주주들과 기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노와 함성이 폭발했다. 한상철과 최유라는 자신들의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승리자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사냥감의 공포 어린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그들의 얼굴을 향해 터졌다.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되고 있던 이 주주총회는 희대의 사기극이 만천해 공개되는 공개 처형장이 되어버렸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임시의장이 강지훈 대표의 해임안을 즉시 무효 처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선언했다. 바로 그때 강당의 뒷문이 열리며 굳은 표정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한상철과 최유라를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잔인하고 화려했던 연극의 마지막 막이 차가운 쇠고랑 소리와 함께 내려오고 있었다. 정의가 마침내 도착한 순간이었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대반정극은 대한민국 재계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사건이 되었다. 한상철과 최유라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들이 저지른 시세 조종, 내부자 거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범죄 혐의가 산더미처럼 드러났다. 한상철의 피닉스 캐피털은 공중분해되었고 최 사장의 태양건설 역시 막대한 사회적 지탄과 함께 그룹의 존폐 위기에 몰렸다. 잔인한 음모를 꾸몄던 악인들은 결국 법의 엄정한 심판 아래 차가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반면 SJ그룹의 주가는 거래 재개와 동시에 폭등하며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강지훈 대표의 결단력과 도덕적인 리더십, 그리고 모든 역경을 딛고 진실을 밝혀낸 박서연의 이야기는 대중에게 깊은 감동과 신뢰를 주었다. 온갖 오명에 휩싸였던 SJ바이오의 신약은 이제 역경을 이겨낸 혁신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박서연은 더 이상 낙하산이나 스파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명석한 두뇌와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진 SJ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으로 불렸다. 언론은 그녀를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칭했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왕자의 도움을 기다린 신데렐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유리성을 지켜낸 강인한 여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오후, 임선희 회장은 서연을 자신의 개인 정원으로 조용히 초대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향긋한 차를 마시며 임 회장은 마침내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아가, 그 겨울밤 네가 골목길에서 만났던 그 불쌍한 늙은이가 바로 나였단다. 서연은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임 회장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내 손자에게 이 거대한 회사를 물려줄 수는 있었지만 녀석의 얼어붙은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사람을 찾아줄 수는 없었지. 그래서 신에게 기도하는 대신 내 두 발로 직접 그 사람을 찾으러 나섰던 게다.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쳤지만 모두가 자신들의 욕심에만 눈이 멀어 있었어. 오직 너만이. 춥고 배고픈 와중에도 너보다 더 약한 존재를 위해 네가 가진 마지막 온기를 나누어 주더구나.
임 회장은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네가 그날 내게 건넨 그 고기 한 근에는 세상에 그 어떤 다이아몬드로도 살 수 없는 진심이라는 보석이 담겨 있었지. 너는 내게 고기를 사주었지만 실은 내 하나뿐인 손자의 텅 빈 인생을 구원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고맙다. 아가, 우리 가문의 사람이 되어 주어서 그것은 한 기업의 회장이 아닌 한 사람의 할머니가 건네는 진심 어린 환영의 인사였다. 서연은 비로소 자신이 이 거대한 유리성의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느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기업의 전쟁은 끝났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지훈과 박서연,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함께 헤쳐나오며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강지훈은 퇴근하는 서연을 자신의 최고급 세단에 태우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함께 걷자고 청했다. 화려한 강남의 거리를 지나 그들의 차는 점점 소박하고 정겨운 풍경이 있는 동네로 향했다. 그곳은 바로 서연이 살던 옛 동네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그들의 운명이 처음 시작되었던 바로 그 후미진 골목길로 그녀를 이끌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 골목만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그리고 골목 어귀에는 이제는 단골이 된 작은 정육점이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 정육점 주인은 서연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아이고, 아가씨 아니야. 오랜만이네. 남자친구분이랑 같이 왔나봐. 아주 훤칠하니 잘 어울리네. 강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주인에게 말했다. 사장님, 여기서 가장 좋은 한우 등심으로 넉넉하게 주십시오. 제 평생의 은인이자 앞으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해야 해서요. 그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고기 꾸러미를 받아들었다. 꼭 그날 밤 서연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조용해진 골목길 안에서 놀라움과 감동으로 아무 말도 못하는 서연을 마주보았다. 멀리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낡고 초라한 이 골목길의 풍경이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박서연 씨, 그는 무릎을 꿇는 대신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고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을 오해하고 모욕했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정작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었지. 당신은 춥고 배고픈 와중에도 가진 것 전부를 타인에게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요. 당신의 그 선량함이, 그 강인함이 텅 비고 얼어붙었던 노예 세상을 구했소. 그는 고기 꾸러미와 함께 화려하지 않지만 기품 있는 반지가 담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나는 당신에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성을 약속할 수는 없소. 당신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아니까 대신 당신이 평생 지금처럼 그 따뜻하고 강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가장 튼튼한 벽이 되겠다고 약속하겠소. 박서연 씨, 나와 결혼해 주시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건넨 고기 꾸러미를 받아 품에 안았다. 그 온기가 마치 그들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위로해 주는 듯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아니, 지훈 씨, 몇 달 후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두툼한 코트를 입은 강지훈과 박서연이 손을 잡고 공원을 걷고 있었다. 그들의 손가락에는 같은 디자인의 반지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벤치에 홀로 앉아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젊은 학생의 모습이 들어왔다. 과제와 아르바이트에 지친 듯 학생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잠시 마주보고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함께 다가가
따뜻한 캔커피와 함께 조용한 응원의 말을 건넸다. 부는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추운 겨울밤 작은 온기를 나눌 줄 아는 선량하고 강한 사람들이었다. SJ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이 아니라 바로 그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그들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이었다. 그들의 삶에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찬란하고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